안녕하세요. 서정입니다. 투자의 5가지 기둥에 대해서 네.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네. 늘 이제 담생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투자의 5가지 기둥이 늘 밑바탕에 있어야 한다라고 네, 하시는데 네. 이 5가지 기둥이 나온 이유가 그 수급, 모멘텀, 펀더멘털이 현재 기준이랑 맞지 않을 때가 많아서 이렇게 정의를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이게 네. 어떤 의미인가요? 주가는 기업의 펀더멘탈의 종속 변수이고 기업들은 세상 변화의 종속 변수예요. 세상 변화에 맞지 않는 제품을 팔거나 서비스를 팔아서는 그 기업이 망하기 때문에 결국 세상 변화가 기업의 이익을 결정하고 기업의 이익이 주가를 결정하는 거니까 제일 위에 있는 이 세상의 변화를 맞추는 게 이 기업의 이익을 맞추는 것보다가 훨씬 더 빨리 맞출 수 있잖아요. 그럼 먼저 보는 사람이 더 싸게 사겠죠, 그죠? 그래서 현실로 이루어지는 순서는 또 세상이 변화하고 기업의 이익이 늘면 주가가 오르겠죠, 그죠? 그럼 세상이 앞으로 2년, 3년 뒤에 이쪽으로 갈 것 같다. 그럼 내가 먼저 이 관련된 주식을 사가지고 있으면 그걸 피킹하고 있으면 2년, 3년 뒤에 저절로 펀더멘탈 좋아지고 유수에도 자주 언급이 될 거고 이익도 빵빵 늘 거고 외국인도 사고 기관도 사고 그러니까 세상의 변화를 아는 게 거기에 맞게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기업의 이익을 쫓아다니면서 시클리컬들 뭐 해운주, 항공주, 뭐 홈쇼핑 주식 뭐 이런 거 따라다니는 것보다가 100번, 1000번 쉬운 투자죠. 이 기둥이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인구 구조의 변화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인구 구조의 변화가 어떻게 보면 정치 구도에 따라서 인구가 또 바뀔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 뭐 전쟁이 나면 이민이랑 난민이 많아지면서 인구 구조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한 나라에. 그런 식으로 이 모든 기둥이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확합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술의 변화가 문화의 변화를 촉진하기도 하고 문화의 변화가 오늘날의 저출산이라는 이 현상을 만들기도 하고 또 지정학적인 변화가 기술의 변화를 추동하기도 하고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요즘 같이 융합 기술이 많이 발전하잖아요. AI 기술, 이런 기술들은 각 영역에 다 걸쳐 있어요. AI 기술의 발전이 가족 관계를 해체할 수도 있고, 인구 구조를 바꿔놓을 수도 있고, 그럼 바뀌어진 인구가 1인 가구가 증가하게 되면 음식을 먹는 문화도 바꿔놓잖아요. 그리고 또 영화를 보러 가는 것도 바꿔놓을 수가 있겠죠. 그 비대면 비즈니스의 활성화, 그걸 추동했던 거는 주민이, 유튜브니 이런 SNS의 발달이 막 급속히 됐고, 그리고 혼자 살아도 심심하지 않아요. 기술의 변화가 가족관계 해체에 기여한 거죠. 그리고 혼자 살려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뭐 굳이 뭐하러 결혼을 해. 애 안 낳아도 되지 뭐. 결혼 안 할래. 그리고 혼자 살기에도 편한 거주 문화, 그게 또 부동산 가격에도 한번 영향을 미쳤고, 그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국의 K-팝이 인기를 끌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유튜브. 그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지 않을까요? 또 이렇게 네트워크 돼서 기술이 변화하면서 예전처럼 레코드 판을 파는 게 아니라 음악을 다운로드 받아서 음원을 팔게 된 그게 물류비 자체를 없애버렸잖아요. 모든 건 연결되어 있어요. 모든 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5가지 변화가 서로가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 돈을 어디 쓰는가를 결정짓게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제 머리 구조가 늘상 그런 것만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런 걸 이제 연결지어서 생각하는데 제가 최적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또 제가 예전에 펀드 사이즈가 엄청 큰 걸 했잖아요. 그래서 기업 이익을 따라갖고 매매를 하면 펀드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그 대신 세상의 변화를 미리, 그런 걸, 아무리 사도 주가가 움직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미리 보면. 그 대신에 조금만 기다리면 돼. 내가 본대로 세상이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죠. 그래서, 매 분기마다 어닝의 주의를 하긴 해야 되는 경기 민감제나 딥시클리컬이나 이런 주식을 좋아하지 말고 또 이렇게 구조가 좋고 세상 변화에 맞는 어떤 그 투자 대상을 찾는 게 그래서 훨씬 돈 벌기가 쉽다는 거죠. 방금 말씀하셨던 그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가 네. 사실 구조적 그 5개의 기둥으로 보기 되게 어려운 그렇습니다. 판단이 너무 네,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경기 민감제 특징이 뭐냐 하면 이미 법령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법령화되어 있다. 커머더티화되어 있다. 이렇게도 얘기해도 될 것 같고 누구든지 돈만 들이면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막 급격히 소비가 늘면 이익이 늘어야 되는데 법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가 늘면 공급도 같이 늘어요. 잘 팔릴 것 같으면 너나 나나 공장을 지어요. 기술 회사가 없고 진입 장벽이 없는 거죠. 그래서 딥시클리컬이 돼버리는 거죠. 막 운임이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막 배를 막 지어요. 그래 막 교역량이 늘어나면 교역량이 늘면 그냥 생각에 컨테이너에서는 운임이 계속 늘어야 되잖아요. 안 늘잖아요. 왜 안 늘까요? 배를 또 막 지어도 되니까요. 그러면 운임이 안 늘 수 있는 거잖아요. 항공산업, 비행기 계속 늘릴 수도 있고, 이거는 또 막 금융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 비행기 살 때 다 빌려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또 항공사는 의리잖아요. 손님 마음이 언제 바뀔지 어떻게 알아요? 구조적으로 여행이 는다 준다 없어요. 그런데 또 다른 나라하고 관계니까 노선을 철폐하니 마느니 그리 국가 간에 막 결정지어져 버리잖아요. 자기 운명을 자기가 개척할 수 없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한화하고 있는 어떤 섹터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커머더티화 될 거예요. 또 어떤 기업은 꼭 사업의 기회가 눈에 빤히 보일 때 투자를 늘리는 데들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역사에 기업사에 망한 기업들이 제법 많이 있잖아요. 망해간 기업들이 대부분 특징이 뭐냐면 뭐가 좋다 그럴 때 그거 산 거. 미리 봤어야 되는데. 증권업이 막 좋다 그러면 나도 증권업 할래. PF가 좋다 그러면 나도 PF 할래. 물류창고가 인기야 그러면 나도 물류창고 할래. 해외 부동산이 인기야 그러면 나도 해외. 건설업이 좋아 그러면 나도 건설업 할래. 출판사 하던 회사가 지건설 인수해가지고 망했잖아요. 망했고요. 요즘은 인프라가 좋아 그러면 그것도 하던 멀쩡한 식품회사 팔아가지고 인프라 해가지고 망했죠. 많아요. 정말 많다고요. 현 시점에서 어떤 기업이 막 무리하게 어떤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한다고 쳐. 현재를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죠? 아닐 경우 되게 많아요. 뭐든지 우리가 개인의 역사이든 기업의 역사이든 나라의 역사이든 간에 빤히 기회가 보일 때 그때 제일 위험할 때가 많아요. 진짜. 남보다가 먼저 안 보일 때 선제적으로 투자를 해야 제가 비유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우리 왜 옛날에 학교 앞에 가면 오락실 많았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또 무슨 그 음악 다방 이런 것도 많았고 그 뒤에 또 무슨 한때 또 당구장이 엄청 인기가 있었고 또 한때는 그 뒤에 또 PC방 이런 것도 한참 인기 있었고 한때는 무슨 또 음식점들도 지금하고는 다른 음식점들이 인기 있는 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 영업하는 분들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에 귀신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인기 있어질 거를 먼저 시작을 해요. 고생을 좀 한 다음에 인기가 있어지면 권리금 받고 팔아. 누구한테 파냐 하면
이거 인기 있네. 나도 사업해야지. 이러면서 퇴직금 싸들고 오는 분에게 회사를 팔아요. 또 그걸 더 심하게 잘하는 분들은 그걸 또 프랜차이즈까지 만들어. 그래, 프랜차이즈로 팔아. 많이 보일 때 하면 다 늦어요. 그래서 담생께서 매일 뉴스 택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걸 계속해서 제가 정성을 들여서 그거를 그 택배하는 뉴스 중에 제가 제목만 보고 안 읽고 올리는 뉴스 하나도 없어요. 다 봅니다. 다 보고, 이거는 새로운 뭐가 있다. 그러면 제가 그걸 올려드리고, 그걸 계속해서 정말, 내가 진짜 시리어스하게 투자를 한번 잘해봐야지 그런 결심을 하신 분이면 제가 올려드리는 뉴스만 계속해서 봐도 투자에 눈이 달라져요. 꼭 그럴 겁니다. 담생께서 그럼 뉴스 택배 매일 하시잖아요. 그 루틴을 사람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준비를 하시는지, 펀드 매니저 시절에는 어떠셨는지도 조금 궁금해요. 펀드 매니저 시절에도 그 절차는 계속 했었고요. 이제 조금 일찍 일어나요. 제가 일찍 일어나서 이제, 언론사들 뉴스가 다 한 곳에 요즘 포털에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포털을 3개면, 그 다음에 IT 과학면, 경제면, 뭐, 연예 스포츠면 이런 걸 쭉 다 봐요. 봐서, 물론 제목을 보고 스킵해야 될 것은 대부분 스킵을 하고, 제목이 과연 내가 그 투자와 연결시킬 수 있는 어떤 제목인 게 밝혀지면, 판단이 되면, 그걸 제가 클릭을 해서 그 안에 내용을 봐요. 본 다음에 이게 옛날에 제가 여러 번 링크에 드렸던 거의 반복인지 아니면 새로운 뉴 파인딩이 있는 건지 투자의 임플리케이션이 많겠다 싶으면 그걸 올려요. 그리고 또 아주 작은 개별 단위 기업의 호재나 이런 건 제가 일부러 안 올려요. 그건 또 쏠림을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막 이렇게 나쁜 뉴스 있잖아요. 어떤 기업을 흠집내는 거, 그것도 제가 안 올리고요. 그리고 또 안 올리는 게, 이제 우리 개인 투자가 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섹터에 나온 악재성 뉴스도 안 올려요. 그거는 이제 각자가 보셔야 돼요. 각자 보셔야 되고, 다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뉴스들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뉴스들은 올려요. 올리는데 이제 그러려면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뉴스 택배 담쌤이 주시는 거, 뭐 그냥 내가 포털에서 보는 거 외에도 증권사로 뭐 레포트나 그런 정보 그런 건 어떨까요? 그건 제가 유료로 그 애널리스트 페이퍼 전 증권사 거를 볼 수 있는 그 어떤 그 플랫폼을 구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간 이제 돈을 이제 제법 내야죠. 내면서 레포트를 다 매일 다 봐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저는 산업면 뉴스도 많이 봐요. 그 대부분의 개인 투자가 분들은 바텀업으로 어떤 기업 레포트만 보시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탑다운으로 분석하는 게 훨씬 어떨 때 보면 쉬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산업 뉴스, 그 섹터 관련된 뉴스 그런 거 보고 또 이제 그 각종 연구소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모아놨어요. 제가 수시로 들르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뭐 또 정부 기관들도 뭐 관세청이 있고 통계청이 있고 그다음에 각 연구 기관들도 많아요. 우리나라에 뭐 자동차 관련된 거는 한국자동차산업연구원이라는 데도 있고 한국산업연구원 같은 데도 있고 또 화학 비즈니스는 한국화학연구원이라는 데도 있고 그래 각종 연구 단체들이 많고 거기에 주기적으로 그 인덱스 레포트들이 있어요. 그거 보면 그냥 증권사 레포트에 대한 진위 여부를 감별할 수가 있어요. 그럼 증권사 레포트가 100% 신뢰할 만한 자료는 아닌가요? 네, 절대로 저는 증권사 레포트를 100%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거를 잘 감별하기 위해서 눈을 키워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증권사 그 애널리스트 페이퍼를 가만히 보시면 거기에 팩트가 있고
그분의 주장이 있어요. 가령 이런 거죠. 내년에 영업이익 성장이 무슨 이유로 인해서 기대된다. 그건 기대된다는 건 자기 뷰예요. 뷰예요. 팩트가 아니에요. 근데 그걸 혼동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신문이나 방송사에도 가끔 이제 언론에도 보면 뭐 무슨 장관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해놓고 그 대신 자기가 그 언론사가 싫어하는 사람이 말을 하면 주장했다라고 쓰죠. 뉴스든 애널리스트 페이퍼든 다 영리 단체가 발행 주체잖아요. 증권사도 영리 단체예요. 주식회사예요. 언론사도 주식회사예요. 영리 단체가 아닌 곳이 각종 학술 연구 기관들이에요. 대학교의 어떤 뭐 논문들 그런 것들은 그나마 그분들이 채용한 뷰는 그나마 조금 신뢰할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학술 기관에서는 현실 세계를 잘 모르니까 그 잘못된 주장을 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다 총합해서 스스로 뷰를 만들어야죠. 판단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곧 있으면 10년이잖아요. 네. 이 담쌤께서 투자교실 책에 기업의 10년회 인사 꼭 봐라 이렇게 한 줄 딱 적으셨더라고요. 네, 이건 네, 어떤 의미인가요? 1년 1월이 되면 이제 신년 효과라 1월 효과라고 그러죠. 제뉴얼리 이펙트라고 있어요. 그게 생긴 이유가 기업들의 그 신년사에 보면 자기들 원래 계획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주식시장의 참여자들은 1년치 반영해야 될 주가를 1월에 다 반영해 버릴 때도 많아요. 그런데 거기 뻥이 많거든요. 기업들은요, 내일 모레 망하더라도 잘 된다고 주장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고객도 확보하고 돈도 유치하고 직원들도 사기가 진작되고 그러니까 기업은 항상 에드벌룬을 띄워요. 이 에드벌룬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언론 기사, 애널리스트 페이퍼 그걸 보는 눈하고 똑같게 검증해야 돼요. 기업이 얘기한 계획도로 다 됐으면 대한민국 코스피 지금 한 5만 가 있을 거예요. 정말. 장기 경영 목표를 비전이라 그러잖아요. 비전은 달성 안 해도 돼요. 그야말로 비전이에요. 그건 종업원들과 제품 구매자들과 주주들에게 보여주는 에드벌룬이라고 인정되어 있는 거죠. 그거 못 믿어요. 그리고 우리 또 흔히 기업들 간에 서로 계약하잖아요. 그걸 피타면 MOU 나오죠, 그죠? MOU는 계약이 아니에요. 그럼 약속인가요? 양의 각서를 MOU라 그래요. 앞으로 잘해봅시다 하고 악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바인딩 MOU라 그러잖아요. 그거는 이제 기업 간이 계약을 할 때 M&A를 하거나 이럴 때 상호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 어떤 또 납품 계약에도 그런 걸 만들 수 있어요. 그 대신에요. 제목은 바인딩인데 안에 가면 단서 주 달린 거 있어요. 비고 뭐 이런 데 보면 뭐 제품 가격이 하락할 시는 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시장 수요가 안 따라올 때는 물량도 조절할 수 있다. 그러면서 MOU라고 그래요. 그런 공시들은 다 목적이 있다고요. 이면이 있다고요. 그런 것도 잘 파악해야겠네요. 파인데요. 온통 지뢰밭이네. 온통 지뢰밭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세상이 전쟁터잖아요. 전쟁터잖아요. 깨어 있으셔야 된다고. 제가 깨어 있다 그러면 무지 싫어하시는데 깨어 있으셔야 돼요. 진짜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항상 이게요, 진짜 세상에 공짜가 없잖아요. 그 대신에 가장 노동의 시간과 육체적인 노동 안 해도 되고 또 시간도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도 돼요. 그리고 타인의 부위에 슬쩍 업혀갈 수 있는 거고 깨어 있어야 남에게 조종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기가 판단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굳이 남 얘기를 들으려면 정말로 많은 걸 검증하고 들으셔야 돼요.
나의 친구인지, 내 편인지, 나를 얼마나 생각해 주는지. 그럼 생각해 주는데 그 사람이 뭘 알고 나를 생각해 주는 건지, 그걸 다 생각하고, 그래서 좋은 사람들과 쓰담쓰담하고 살아가야 돼요. 됐죠?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